편견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영국 기자가 품은 선입견이 그녀의 눈을 가렸지만 도착한 나라에서의 첫 발걸음은 이미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 그녀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수석기자 에밀리 윌슨이라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국제 이슈와 문화, 혁신을 취재한 지 10년 차로 현재 BBC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혁신을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편집장의 강력한 권유로 한국도 방문하게 되었지만 솔직히 그다지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비행기 창문 밖 아래의 구름은 세상을 덮는 부드러운 하얀 이불처럼 보였어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는데 30분 후에 한국에 도착할 거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시간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업무상 많은 나라를 여행했어요. 지난달에는 일본에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기차는 항상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도쿄의 기술은 제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고대 사원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일본은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일본의 더 작고 덜 흥미로운 이웃일 뿐이었어요. 일본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제 메모를 넘겨봤어요. 제 편집장인 톰슨 씨는 한국이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지난주 런던 사무실에서 제가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K-팝 음악, 한국 영화 그리고 그들의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요.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몇 편의 한국 영화를 보고 몇 곡의 K-팝 노래를 들었어요. 그것들은 괜찮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제 의견을 바꿀 만한 것은 없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창문을 통해 이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어요. 이곳에서 보면 땅은 작고 사람들로 붐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기술은 아마 일본에서 본 것보다 덜 발전된 버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여행 계획을 검토했어요. 한국에서 2주, 몇몇 기술 회사를 방문하고 몇몇 문화 유적지를 보고 몇 명을 인터뷰하고 한국을 일본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사를 쓴 다음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기 라는 개요를 작성해 두었어요. 비행기는 더 낮게 내려갔어요. 우리가 구름을 통과하면서 제 뱃속이 약간 메스꺼웠어요. 밖에서는 태양이 지기 시작하여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차들과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높은 건물들의 무리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임무에 대해 뭔가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적어도 음식은 맛있길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방에는 카메라, 3개의 노트북, 음성 녹음기, 그리고 거의 열어보지 않은 한국 가이드북이 있었어요. 가이드북에는 다채로운 전통 의상을 입은 웃는 사람들,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현대적인 도시들, 그리고 평화로운 산속의 사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가이드북은 항상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최종 접근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며 서울의 온도는 22도로 쾌적하다고 했어요. 좌석으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치우고 다시 창문을 바라봤어요. 비행기는 이제 개별 건물, 공원, 그리고 도시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물을 볼 수 있을 만큼 낮아졌어요. 평범해 보였어요. 그저 또 다른 아시아 도시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2주만 버티면 된다고 상기시켰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제 여정은 이 나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혁신, 문화,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을 보는 방식도 변화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약간의 충격과 함께 활주로에 닿았어요.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전체 승무원을 대표하여 한국에서의 즐거운 체류를 기원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그곳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짐을 모았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든 과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이었는지도요. 저는 비행기를 나가기 위해 일어서며 한국이 어떤지 봐볼까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머리 위 수납장에서 기내용 가방을 꺼내고 출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승객들의 줄에 합류했어요. 제 기대치는 낮았고 실망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며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의 잊을 만한 2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곧 증명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높게 솟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커다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터미널 전체가 자연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발 아래바닥은 너무나 깨끗하고 광택이 나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저는 이것이 예상 밖이라고 혼자 작게 속삭였어요. 주변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최소한 6가지 다른 언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는 제가 방문했던 다른 많은 공항처럼 붐비고 혼란스러운 복도를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수백 명의 여행자들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트이고 환기가 잘 되며 놀랍도록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작은 로봇이 제 옆을 지나가며 혼란스러워 보이는 가족이 탑승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멈췄어요. 아이들은 이 기계 안내자를 따라가며 기쁨에 겨워 키득거렸어요. 근처 안내 부스에서는 가상 비서가 관광객의 질문에 답하며 한국어와 독일어 사이를 완벽한 정확도로 실시간 번역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천이 도쿄 공항의 더 작고 덜 효율적인 버전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자체적인 개성과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심사관은 효율적인 공소함으로 제 여권과 취재 증명서를 확인했어요. 제가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던 중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지적인 눈을 가진 친절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제가 윌슨 씨인지 확인하며 자신이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CEO인 서윤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제 안내자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의 영어는 거의 억양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인사하며 개인적인 환영에 진심으로 놀랐다고 말했어요. 서 씨에게 공항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고 CEO가 저를 맞이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윤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손님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출구 쪽을 가리키며 서울 소개를 시작할지 물었어요. 우리가 터미널을 걸어가는 동안 윤은 공항의 특별한 여러 혁신적인 것들을 가리켰어요. 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스마트 수화물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그는 건물의 디자인이 어떻게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지 설명했어요. 윤은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공항이 1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세계의 한국의 첫인상을 남기는 곳으로 설계했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메모장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이 공항이 인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밖에는 매끈한 은색 전기 자동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과 미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은 운전기사가 제 짐을 트렁크에 실을 때 이것이 한국에서 만든 현대 아이오닉 6라고 설명했어요. 완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운행되며 현재 시장에 있는 어떤 전기 자동차보다도 가장 긴 주행 거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동차 내부는 편안한 거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좌석은 제 등을 완벽하게 지지하도록 자동으로 조절되었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우리가 공항을 떠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디지털 표지판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제공했어요. 멀리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녹지와 그 너머로 보이는 산의 모습이 엿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의 집합이었어요. 윤은 한국의 혁신과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정표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저에게 세련된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내일은 한국의 주요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자 중 한 명인 박민지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현재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 원칙을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태블릿의 세부 일정을 스크롤하며 제가 받게 될 접근 권한에 놀랐어요. 최고 혁신가들과의 인터뷰, 최첨단 시설 방문, 관광객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문화 체험까지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태블릿에서 눈을 들며 이것이 꽤 포괄적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BBC 기자를 위해 이 모든 수고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윤의 표정이 생각에 잠겼어요.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그가 대답을 고민하는 동안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마침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을 이웃 국가의 관점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본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실제 한국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단지 제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놀랄 수 있는 것들도요. 우리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저는 이 도시를 정의하는 대조적인 요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된 고층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있었고 그 표면은 오후 햇살을 반사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초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독특한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적인 구조물들을 발견했어요. 거리는 활기차게 북적거렸지만 그 아래에는 질서의 느낌이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은 최신 기술을 광고하고 있었지만 모퉁이만 돌면 전통시장이 식품과 공예품의 다채로운 전시로 번성하고 있었어요. 유는 제가 이런 세부 사항에 주목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울은 균형의 도시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과거를 지우지 않으면서 진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것이 현대화에 대한 그들 접근 방식의 주요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차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부티크 호텔 앞에 멈췄어요. 건물의 디자인은 우아한 곡선 지붕과 자연 소재 등 전통적인 한국 건축의 요소를 통합하면서도 분명히 현대적인 구조물이었어요. 우리가 헤어질 때 유는 오늘 밤 잘 쉬라고 말했어요. 내일부터 한국을 이해하는 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가방을 풀고 메모를 검토했어요. 방은 우아하면서도 편안했고 온도부터 암막 커튼까지 모든 것을 위한 스마트 컨트롤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환영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로 새겨진 전통적으로 제작된 펜이었어요. 저는 공항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유는 분명히 제가 기술 CEO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달랐어요. 그에게는 제 흥미를 끄는 사려 기품이 있었어요. 그는 기술에 대해 단지 그것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웠어요. 첫인상은 기만적일 수 있어요. 진정한 시험은 표면 너머, 제 호스트들이 제게 보여주고 싶은 것 너머를 보는 것이 될 거예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어요. 저녁이 되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이제 환하게 빛났어요. 무수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각각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나타냈어요. 건물들은 컬러풀한 LED 조명으로 윤곽이 그려져 도시를 빛과 그림자의 캔버스로 바꿨어요. 제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커지는 호기심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래에 반짝이는 도시를 향해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속삭였어요.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잠에서 깼어요. 아침 햇살이 벽에 황금빛 패턴을 그렸어요. 간단한 샤워를 마친 후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요리들을 발견했어요. 다양한 반찬과 함께 나오는 짭짤한 죽, 섬세한 만두, 그리고 파트로 채워진 달콤한 팬케이크였어요. 모든 것이 색과 균형에 신경 쓰며 접시 위에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음식을 맛보았어요. 로비에서 저는 오늘의 가이드를 만났어요. 박민지는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는 예리한 눈을 가진 자신감 있는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전통 한국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미묘한 패턴이 있는 현대적인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지는 저에게 진짜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며 단단한 악수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권위를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어제를 존중하면서 내일의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접근하면서 저는 그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그 구조물은 마치 우주에서 착륙한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 속에 얼어붙은 물처럼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거대한 은색 우주선이었어요. 어디에도 날카로운 모서리나 직선이 없었어요. 우리가 광활한 단지를 걸어가는 동안 민지는 이곳이 자하디드가 설계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광택 있는 바닥에서 약간 울렸어요. 그녀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600년 동안 상업의 중심지였던 동네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초현대적인 구조물이 주변의 역사적인 지역 속에서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전통 음식과 공예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바로 그 벽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옛것과 새것 사이를 편안하게 이동했어요.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그것이 마치 도시에 강요되기보다는 도시에서 자라나는 것 같다고 관찰했어요. 민지는 제 관찰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바로 한국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지역에서는 완벽한 보존을, 다른 지역에서는 초현대적인 개발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통합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서울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도시의 스마트 기술에 충격을 받았어요. 복잡한 교차로에서 민지는 교통 신호등이 실시간 조건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여주었어요. 센서가 보행자를 세고 큰 그룹이 건널 필요가 있을 때 횡단 시간을 변경했어요. 민지는 이것이 대기 시간을 32% 줄이고 사고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쓰레기통과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전화를 충전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이 장착된 공원 벤치를 지나갔어요. 한 동네 광장에서는 나무들의 공기질을 모니터링하는 작은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을 관찰하면서 민지는 기술을 배치할 때 항상 질문한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아니면 그저 인상적인 것인가? 사람들은 동네 정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며 화면을 탭하기 위해 멈췄어요. 그녀는 기술은 사람들의 삶에서 마찰을 제거해야 하며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정오쯤 우리는 옛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지어진 고가 공원인 서울로 7017에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배치된 식물과 편안한 좌석 공간 사이를 걸으며 저는 이 독특한 유리한 지점에서 역사적인 궁전과 빛나는 고층 건물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수경시설에서 놀았고 노인들은 그늘에 있는 벤치에서 쉬고 있었어요. 민지는 손으로 전망을 가로질러 가리키며 이곳이 예전에는 자동차 고속도로였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철거하는 대신 보행자 산책로와 식물원으로 변형시켰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른 동네들을 연결하고 사람들에게 아래의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어요. 저는 가족들, 다채로운 머리카락을 가진 10대들, 그리고 노부부들이 모두 편안하게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떤 그룹도 그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한국어와 과학적 이름 모두로 표시된 식물을 식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며 매우 민주적인 느낌이라고 관찰했어요. 민지는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공공공간은 나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해야 하며 그것이 그들의 도시 설계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어요. 점심으로 우리는 개조된 전통 가옥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그 건물은 100년 이상 서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현대적인 요소들이 역사적인 구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는 민지가 재해석된 궁중 요리라고 묘사한 식사를 했어요. 전통적인 레시피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제공되었어요. 각 요리는 현대 요리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전했어요. 점심 후 우리는 특히 재선입견에 도전했던 주택개발 단지를 방문했어요. 외부에서 보면 아파트 건물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민지는 그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원칙들을 통합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가 모델 유닛을 둘러보는 동안 그녀는 이 아파트들이 전통적인 한국 한옥 가정의 요소들을 현대적인 건축과 결합했다고 말했어요. 그 아파트는 민지가 저에게 수세기 전 한국의 발명품이라고 말한 바닥 난방 온돌, 미닫이 벽을 사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방들, 그리고 사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연 빛을 최대화하는 레이아웃을 특징으로 했어요. 민지는 태블릿으로 건물 계획을 보여주며 건물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빗물을 수집하며 3층마다 커뮤니티 정원이 있다고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천장 높이와 창문 배치를 가리키며 이러한 비율이 수백 년 동안 효과적이었던 한옥 설계 원칙에서 직접 나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자세한 메모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단지 인상적인 건축이 아니라 제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에서 본 것보다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하루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서울의 독특한 발전을 보여주는 더 많은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급속한 산업화 동안 포장되었다가 발굴되고 복원된 청계천이라는 고대 개울, 중앙 인프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네 에너지 공장들, 그리고 전통 공예가 현대적인 응용을 위해 재해석되고 있는 문화센터들이었어요. 저녁, 우리가 고층 건물 전망대 위에 서서 도시가 빛의 바다로 변하는 것을 지켜볼 때 저는 제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서울은 도쿄나 다른 아시아 대도시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혁신의 원동력을 얻으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저는 석양이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며 서구에서 우리는 종종 아시아의 발전을 단순히 유럽이나 미국 모델을 따라잡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민지는 제 깨달음에 분명히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하는 빛이 그녀의 표정에서 조용한 자부심을 강조했어요. 그녀는 한국은 무제한 자원이나 광활한 영토의 사치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항상 창의적이어야 했고 자신들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했다고 했어요. 혁신은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저녁에 헤어질 때 민지는 한 가지 마지막 생각을 덧붙였어요. 내일 국립박물관에서 재훈을 만날 것이며 그가 오늘 본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들의 역사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제 메모를 검토하고 개요에 미리 작성된 여러 가정들을 지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하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쓸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제가 계획했던 기사 제목인 한국,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기는 이제 단지 틀린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서울은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며 저에게 마법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현대적인 궁전처럼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와 돌표면에 반사되었어요. 건물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한국 지붕 모양을 직접 복제하지 않고도 교묘하게 반영했어요. 저는 제 인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일찍 도착했어요. 이재훈 씨가 웅장한 입구 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50대의 남성으로 웃을 때 주름이 지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 주변의 전시물을 향해 흥분되게 손짓하는 방식에서 역사에 대한 그의 열정이 즉시 명백했어요. 그는 진정한 따뜻함으로 저를 한국의 보물창고에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넓은 공간에서 약간 울렸어요. 그는 오늘 제가 현대 한국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박물관 투어와 달리 재훈 씨는 전시물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하이라이트에서 하이라이트로 서두르지 않고 더 큰 이야기를 전하는 특정 유물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그가 저에게 보여준 첫 번째 물건은 15세기의 큰 물시계였어요. 그것은 놀라운 정확도로 시간을 측정하는 복잡한 부표, 기어, 그리고 용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이것이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한글을 창제한 같은 왕이 학자들에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기술을 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어요. 그는 지식과 혁신이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시계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그 연령을 고려하면 장인 정신은 특별했어요. 저는 얼마나 정확했는지 물었어요. 그는 1400년대 기준으로는 놀라운 것으로 하루에 15분 이내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통치자들만을 위해 잠겨진 기술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특히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전시물인 한글의 창제를 기록한 훈민정음 원본으로 이동했어요. 재훈 씨는 제가 특수 유리 뒤에 보호된 고대 문서를 바라보는 동안 한글 이전에는 복잡한 한자를 사용하여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몇 년이 아닌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인 알파벳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문서는 심지어 각 글자 뒤에 디자인 원칙, 즉 그들을 발음하는데 필요한 입모양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아함부 터치와 세심한 구성이 있는 고대 텍스트에 더 가까이 기울이며 이것이 본질적으로 지식의 민주화였는지 물었어요. 재훈 씨는 정확하다며 환하게 웃으며 부드럽게 손뼉을 쳤어요. 이 문서의 첫 문장은 우리 언어의 소리는 중국의 것과 다르며 중국 문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혁명적이었다고 했어요. 혁신의 중심에 일반 시민들의 필요를 두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박물관의 조용한 홀을 지나가면서 재훈 씨는 저에게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선 금속 활자 인쇄 블록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복제품 위로 손가락을 움직여 돌출된 금속 문자를 느꼈어요. 재훈 씨는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여전히 손으로 필사본을 복사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 기술로 책을 인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유럽 도자기 제작자들이 수세기 후까지 복제할 수 없었던 과학적 유약 기술을 갖춘 청자를 검토했어요. 연한 녹색 작품들은 내부에서부터 빛나는 것 같았고 그 표면은 완벽하고 디자인은 복잡했어요. 재훈 씨는 그들의 장인이 신중한 실험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지식이 각 세대에 의해 전달되고 개선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특히 고대 지도가 당시 기준으로 놀라운 정확도로 한반도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에 감명받았어요. 1700년대의 한 지도는 산맥, 강, 그리고 정착지를 세심한 디테일로 보여주었어요. 재훈 씨는 우리가 별자리가 새겨진 아름다운 청동 구체를 검토하는 동안 1433년의 이 천문도는 서양 천문학자들이 훨씬 나중에 매핑한 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몇 세기 전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측정을 확립했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전시물의 날짜를 확인하며 이러한 많은 혁신이 얼마나 일찍 나타났는지에 놀랐어요. 저는 왜 이 역사의 더 많은 부분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재훈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그의 이전의 흥분은 잠시 엄숙함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는 한국이 종종 더 큰 세력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들의 업적은 종종 가려지거나 심지어 점령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지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은 단지 자부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박물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전통적인 궁중 요리가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공되었어요. 각 한 입은 한국의 농업 역사, 무역 루트,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전하는 복잡한 맛을 제공했어요. 점심 후, 재훈 씨는 저를 한국의 급속한 현대화에 관한 특별 전시회로 데려갔어요. 벽에는 지난 70년 동안 나라의 변화를 기록한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는 우리가 한국 전쟁 후 황폐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흑백 이미지를 보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현재 성공이나 최근 과거만을 본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 7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지의 진행 상황을 연구했어요. 폐허와 빈곤에서 빛나는 고층 건물과 첨단 공장까지 모든 것이 단 한 세대의 삶 속에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변화에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룰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재훈 씨는 필요성과 문화적 가치라고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자연 자원이 적을 때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했어요. 교육, 집단적 노력, 그리고 장기적 계획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모두 수세기 전의 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의 헌정된 섹션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지역 사회가 함께 농촌 지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일한 것이었어요. 사진들은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 노력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고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재훈 씨는 혁신이 단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역 사회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주목하라고 지적했어요. 그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기술 회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늦은 오후에 우리는 한국의 현대 문화적 영향을 보여주는 전시물에 도달했어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영화와 음악부터 전 세계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 혁신까지 다양했어요. 재훈 씨는 우리가 한국 스마트폰의 진화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방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한국 혁신의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했어요. 투어가 종료될 무렵 그는 저를 간단한 금속 숟가락과 젓가락이 들어있는 작은 전시 케이스로 데려갔어요. 그것들은 하루 종일 우리가 본 보물들에 비해 평범해 보였어요. 재훈 씨는 이 일상적인 물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열정적이었어요. 숟가락은 밥과 국을 위한 것이고 젓가락은 반찬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무 젓가락이 일반적인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속 젓가락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것들은 더 정확한 장인 정신을 필요로 했지만 더 내구성이 있고 위생적이었다고 했어요. 식사 도구와 같이 간단한 것에서도 한국의 원칙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실용적인 혁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적 유사점 속에서도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혁신이 자체적인 독특한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더 깊은 점을 이해했어요. 젓가락처럼 단순한 것도 문화 전체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헤어질 때 재훈 씨는 저에게 전통 한지로 제본된 작은 책을 건네주었어요. 그는 이 책에 혁신이 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종대왕의 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 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들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제 관점은 단 3일 만에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에 대해 쓰려고 계획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전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은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피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늦은 오후 햇살 속으로 박물관을 나서면서 저는 흥분감을 느꼈어요.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체적인 독특한 역사와 가치에 깊이 뿌리내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훈 씨가 저에게 준 책을 펼쳐 영어로 번역된 세종대왕 글의 첫 줄을 읽었어요. 지식의 목적은 학자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고양시키는 것이다. 거의 6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은 갑자기 현대 한국에서 제가 본 모든 것과 놀랍도록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이 저에게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현재 혁신은 무작위적이거나 단순히 모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공동체의 복지를 중심에 둔 수세기 오래된 진보 접근법의 최신 표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윤 씨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의 회사 본사에서 만났어요. 건물 자체가 저를 멈춰서서 바라보게 했어요. 외벽은 햇빛에 따라 투명해서 불투명으로 변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부 온도를 조절했어요. 직원들은 전통적인 한국 마을 배치처럼 디자인된 열린 공간에서 움직였는데 중앙 모임 공간과 그 주변에 배치된 조용한 공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혁신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윤 씨는 제게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관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고 있는 듯한 반짝임이 있었어요. 저는 한 팀이 노인 환자를 돕기 위해 설계된 헬스케어 로봇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 기계는 놀라운 부드러움으로 움직였고 약을 복용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목소리는 부드럽고 존중하는 톤이었어요. 또 다른 그룹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 폐기물로 만든 재료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같은 접근 방식을 봤어요. 인간의 필요와 환경적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용적인 해결책들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인정했어요. 제 이전의 편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이 깨달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을 따라잡거나 서구 모델을 모방하려는 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신 완전히 독특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윤 씨는 제 깨달음에 기뻐하면서도 놀라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많은 방문객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조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렌즈를 통해 한국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방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앉았어요. 벽은 햇빛이 가장 밝은 방향에 따라 색조를 조정하는 특수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멀리 산의 완만한 경사면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준비된 질문을 제쳐두고 더 근본적인 것을 물었어요. 윤 씨에게 무엇이 한국의 혁신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윤 씨는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고 그의 손가락은 우리 사이의 나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가 앞서 설명했듯이 그 나무는 한국 시골에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숲에서 왔어요. 그는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더 큰 세력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나 군사력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강점, 적응력, 교육,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일본의 혁신은 종종 기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는데 뛰어나다고 했어요. 더 효율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정제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서구의 혁신은 종종 개인적인 돌파구와 붕괴를 축하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혁신은 기술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커뮤니티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단지 잘 작동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잘 작동하는가? 라고 묻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스마트 시티 기술부터 박물관의 역사적 혁신까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일관된 철학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알파벳에서 현대 스마트폰 디자인까지 연결하는 실이었어요. 저는 도전과제에 대해 물으며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모든 접근법에는 약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윤 씨는 그 질문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커뮤니티 중심이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교육적 우수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합의에 대한 욕구가 때때로 필요한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분명히 사랑하는 도시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약점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인터뷰 후 윤 씨는 저를 마지막 정류장으로 데려갔어요. 서울 중심부에 보존된 전통 한옥이었어요.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채 곡선기와 지붕과 평화로운 마당이 있는 이 목조 구조물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옥 안에서 우리는 노부인이 전통차 예식을 수행하는 동안 온돌 바닥 위에 방석에 앉았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우아했으며 각 몸짓은 수년간의 연습으로 다듬어졌어요. 윤 씨는 부인이 작은 컵에 김이 나는 액체를 조심스럽게 따르는 동안 이 차 세트가 우리의 유명한 청자 도자기 전통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빛의 각도에 따라 색상이 약간 변하는 것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거의 1000년 전에 우리 장인들이 완성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찻잔처럼 단순한 것에서도 혁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차를 홀짝이며 그 미묘한 맛과 그것이 나타내는 수세기의 장인 정신을 모두 감상했어요. 열린 나무 문을 통해 저는 전통적인 마당 너머로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의 완벽한 시각적 표현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지만 혁신 자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인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단지 우리의 제품이나 문화가 아니라 전통과 진보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작아지는 한반도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밝기의 네트워크는 도시가 밤에도 생명으로 맥박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제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한국은 물리적으로 작아지고 있었지만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제 이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좁고 고정관념적인 시각은 감사, 존중, 그리고 진정한 매력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기사의 첫 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한국을 일본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하는 글이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였어요. 저는 전통과 혁신, 공동체 가치와 기술적 발전을 조화시키는 독특한 접근 방식이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나라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었어요. 저는 물시계, 금속 활자, 그리고 수세기 전의 지식을 민주화했던 한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같은 가치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설계된 현대적인 스마트 도시와 기술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은 명확하고 강력했어요. 해안선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면서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때때로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은 목적지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제 편견은 진정한 감사로 대체되었고 제 좁은 관점은 발견으로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널리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자로서의 제 편견과 한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교훈은 겸손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다른 어떤 놀라운 이야기와 관점을 다른 곳에서 놓쳤을까요? 다른 어떤 나라와 문화가 그들의 더 큰 이웃이나 서구의 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할까요? 저는 새 기사의 제목을 입력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넘어서 혁신을 향한 한국의 독특한 길. 이것은 제 작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가정하기보다는 듣고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접근 방식이요. 각 문화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를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저를 런던으로 데려가는 동안 저는 제 마음의 일부가 한국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나라는 저를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했고 가장 가치 있는 결과였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